오늘 다룰 주제, 정말 우리 생활이랑 가까우면서도 한번 잘못 엮이면 인생이 피곤해지는 바로 그 문제입니다. 바로 비밀 녹음. 이게 과연 합법적인 증거일까요? 아니면 그 자체로 또 다른 불법 행위일까요? 지금부터 그 복잡한 경계를 명확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정말 절박한 순간이 있죠. 아, 이건 무조건 증거를 남겨야겠다 싶은 순간. 마침 내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고요. 이때 녹음 버튼을 누르는 거. 과연 괜찮을까요? 이 간단한 행동 하나가 여러분을 합법과 불법의 아슬아슬한 줄 위로 올려놓게 됩니다. 예를 들어 이런 상황 한번 상상해 볼까요? 사람들 앞에선 세상 좋은 사람인 척 하는데 단둘이 있을 때만 교묘하게 괴롭히는 상사. 또는 배우자의 외도가 강하게 의심되는데 물증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요. 이럴 때 녹음만큼 확실한 게 없다고 생각하기 쉽죠. 아마 많은 분들이 내가 대화에 끼어 있었으니까 녹음해도 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. 네, 근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. 법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 단계의 복잡한 문을 통과해야 하거든요. 자, 지금부터 그 문을 하나씩 같이 열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. 우리가 넘어야 할 첫 번째 관문. 바로 이게 형사처벌을 받을 일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입니다. 여기서 제일 중요한 기준은 딱 하나예요. 내가 그 대화에 참여자였냐, 아니면 그냥 몰래 엿들은 제3자였냐. 이 모든 걸 다루는 법이 바로 통신비밀보호법인데요. 이 법의 진짜 목적, 그러니까 핵심은요, 내가 하는 대화를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. 남들끼리 하는 대화를 몰래 엿듣는 행위, 다시 말해 도청을 막는 게 이 법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.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법은 내가 그 대화에 참여했는지를 가장 먼저 봐요. 내가 직접 말을 하고 듣고 있는 대화를 녹음하는 건 형사적으로 범죄가 아닙니다. 하지만 내가 없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끼리 하는 대화를 몰래 녹음한다. 그 순간부터 이건 참여가 아니라 침해가 되고 범죄가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이거 처벌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. 통신비밀보호법을 어기면 최대 10년 징역에 5년 자격정지까지 받을 수 있어요. 그냥 좀 엿들었을 뿐인데 받을 수 있는 처벌치고는 정말 어마어마하죠. 자, 그럼 이 제3자라는 기준이 실제로는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될까요? 아주 최근에 큰 논란이 됐던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. 어떤 부모님이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서 교실 수업을 녹음한 사건이었는데요.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. 대법원이 왜 그렇게 판단했냐면요. 이유는 명확합니다. 첫째, 부모는 그 대화가 이루어지는 교실에 없었으니까 명백한 제3자다. 둘째, 교실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 선생님과 학생들만 있는 공개되지 않은 공간이다. 그래서 이 녹음은 법을 어긴 거고 증거로도 쓸 수 없다고 딱 결론을 내린 거죠. 자, 좋습니다. 형사처벌이라는 첫 번째 문은 어떻게든 통과했다고 칩시다. 그러니까 내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거죠. 그럼 이제 모든 게 끝났을까요? 아니요. 두 번째 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과연 법원이 그 녹음 파일을 증거로 인정해 줄까요? 여기서부터 또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. 내가 녹음한 게 범죄가 아니라는 것과 법정에서 그걸 증거로 써주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. 이게 재판의 종류에 따라서 녹음 파일의 운명이 확 갈립니다. 형사재판에서는 증거를 엄청나게 까다롭게 봐서요. 조금이라도 불법적으로 얻은 것 같으면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요. 그런데 민사재판은 좀 다릅니다. 자유심증주의라고 해서 판사가 들어보고 이거 내용이 중요하네 싶으면 얻는 과정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더라도 증거로 인정해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. 요즘은 다 파일이잖아요? 근데 만약에 원본이 없어지고 복사본만 남았다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이럴 때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과학 수사가 동원됩니다. 파일마다 있는 고유 번호, 해시 값이라는 걸 비교해서요. 이 복사본이 원본이랑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. 조작된 거 없다는 게 증명되면 복사본도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좋습니다.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죠? 형사처벌도 피했고 법원에서 증거로도 쓰였어요. 이제 끝난 거 아니냐고요? 천만에요.
어쩌면 가장 뒤통수를 치는 예상치 못한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. 바로 민사 책임입니다. 아마 이쯤 되면 다들 이제 이겼다, 끝났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. 범죄도 아니고 증거로도 쓰였으니까요. 근데 법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더라고요. 안타깝게도 아직 끝이 아닙니다. 바로 음성권이라는 개념 때문인데요. 이게 뭐냐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내 인격권 안에 내 목소리도 포함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 목소리가 내 허락 없이 함부로 녹음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동의 없이 녹음하는 건 형사 범죄는 아닐지라도 상대방의 이 음성권을 침해하는 민사상 불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진짜 황당하게도 내가 그 녹음 파일 덕분에 소송에서 이겨요. 그런데 바로 그 녹음을 했다는 그 행동 때문에 내가 역으로 왜 내 목소리 맘대로 녹음했냐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정말 아이러니하죠? 이게 말이 되나 싶죠? 실제 사례를 보면 확 와닿으실 겁니다. 한 배우자가 상대방의 외도 증거를 잡으려고 차에 녹음기를 설치했어요. 그 녹음 덕분에 위자료로 3천만 원을 받으라는 판결을 받아냈죠. 그런데 기쁨도 잠시 녹음한 행동 자체가 불법이라면서 거꾸로 50만 원을 물어주라는 판결도 같이 받은 겁니다. 이겼지만 50만 원을 토해내야 하는 이겨도 이긴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된 거죠. 자, 너무 복잡했나요?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한번 싹 정리해서 우리가 진짜로 뭘 기억해야 하는지 핵심만 다시 짚어보겠습니다.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돈을 물어줘야 하는 건 아니에요. 법원도 사정을 보거든요. 예를 들어서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걸 증명할 방법이 정말 녹음 말고는 하나도 없었고 또 그 녹음 파일을 여기저기 퍼뜨리지 않고 딱 소송에만 썼다. 이럴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해 주기도 합니다. 자, 그래서 최종 정리입니다. 비밀 녹음을 할까 말까 고민될 때 이 세 가지 관문을 꼭 떠올리세요. 첫째, 이거 형사처벌 받을 일인가? 둘째, 법정에서 증거로 써줄까? 그리고 마지막 셋째, 이걸로 내가 나중에 돈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나?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생각해야 합니다. 결국 녹음 버튼 한번 누르는 건 정말 쉽습니다. 하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책임은 이렇게나 복잡하죠. 이 모든 법적인 위험을 알게 된 지금, 만약 여러분 손에 그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녹음 파일이 있다면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.